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강좌인 ACC 인문강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작가 송재영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춥죠. 그리고 연말이 참 가까워오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2024년 인문강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이맘때쯤이면 하늘을 돌아보고 또 지나간 추억을 생각하면서 올해는 나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 그럴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록이죠.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을 때 무심코 찍어두었던 휴대폰 속에 사진을 꺼내보기도 하고요. 또 수첩에 적어놓았던 그날의 일기 또는 작은 감사의 문구들이 참 소중해지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록을 통해서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을 새롭게 기억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인문강좌에서는요, 기록을 통해 우리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정체성을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인문강좌는 전당의 핵심 테마인 도시문화 및 문화예술계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강좌의 수어 통역을 함께 진행하였고, 또 문화전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인문강좌의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인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네? 고인돌, 네. 네, 영어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노먼이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정확한 이 발음을 해주실 분이 나타날 겁니다. 네, 고인돌이라는 이 돌먼이라는 영어 단어를 다시 들어보면요, 공교롭게도 또 우리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 사람이 큰 돌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이 고창의 고인돌을 멋진 사진으로 담아서 선사시대의 한반도를 고인돌 왕국으로 전 세계에 알리신 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들려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LA 타임즈, AP 로이터 등 미국 주류 언론에서 33년간 사진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LA 폭동, 르윈스키 스캔들 취재로 93년과 99년도에 언론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한국에 머무르면서 포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시고 계시고요. 또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의 저자이기도 하신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영원 사진기자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도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광주를 의미 있게 방문했던 때가 1987년이었습니다. 7월달. 그때 이한열 열사 하관식을 제가 취재하러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와서 이한열 열사 묻히는 것을 여기에서 LA로 사진을 전송해서 당일날 LA 타임스 일면에 그 사진이 나갔는데, 오늘 와서 제가 망월동 묘지에 가봤더니 옛날 그 자리에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광주를 제가 한국 민주화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제가 역사를 그동안 취재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의미 있는 운동, 사회운동이 주기별로 동학때, 그 다음에 3.1운동 때, 그 다음에 미국 군정 1945년에서 48년 때, 그때 쌀 미국이 강제로 뺏어갈 때, 그
그다음에 1980년도 민주화 운동, 그 민주화 운동의 후속으로 87년도에 대한민국 헌법이 바뀌고,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30년 주기로 광주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7년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제도가 정착이 됐고, 지금 더 이상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환경까지 됐는데, 광주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첫째,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선해 보이고 너무 착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너무나 나이스하고, 그래서 항상 따뜻함을 느끼고, 저는 여기에서 40분 떨어진 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려서 보리밥 먹고 살다가, 제가 1975년에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 가서 중학교 1학년부터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거, 또 한국에 와서 이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미국 기자의 시각으로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만 정리해가지고 1시간 반 안에 여러분한테 제가 그동안 42년 동안 기자로 일해온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중학교 1학년 때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강연 도중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거 있으면 휴대폰 꺼내서 사진 촬영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75년도까지 고창에서 살았고, 그래도 계속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사진, 만국 언어인 사진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미국 또 영어 문화권의 지식 콘텐츠로 남기는 일을 지금 제가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살면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항상 느꼈던 것은, 서양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시한다,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이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지속성 있게 연결해온 역사를 가진 한국을 세계인들이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큰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세대의 한국계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고개 높이 쳐들고 자랑스럽게 I'm Korean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콘텐츠를 남겨놔야지만 후세대의 한국 사람들이 떳떳이 활동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작업을 제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은 그게 홍보물이 되기 때문에 사료적인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언론의 기준에 입각해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비로 제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강연을 할 때는 이런 것이 제가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여러분이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외국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했을 때 우리 한국 문화의 풋프린트, 발자국이 세계사에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교육받은 것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미국에서 문명사회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 룰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첫 번째가 decency. 이것은 가치관을 얘기할 때 우리가 넘으면 안 되는 그 도덕관, 그것이 매너가 됐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됐든지, 그것은 말과 행동 포함해서. 두 번째는 존엄성, dignity는 자기의 존엄성도 보호받아야 되겠지만 항상 남의 존엄성도 존중해주는. 그다음에 honesty는 문명 사회에서 신용 사회로 전략하는데 가장 필요한 내용이 honesty입니다. 서로 항상 솔직하게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영수증 없이 돈 쓰는 그런 국가기관, 그런 사람들은 저것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honor, 이거 지켜야 할 도리죠. 제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미국 친구들하고 파티 갔을 때 내가 태어난 동네에서 나는 미국에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경찰을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 우리 동네는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또 내가 살던 한국에 어렸을 때 집은 자물통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도둑도 없었지만 와서 가져갈 것도 없었다. 그래서 지켜야 할 도리, 그게 바로 이제 도덕관이죠. 그다음에 truth, 진실을 유통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white lies라는 말이 있죠. 하얀 거짓말. 그것도 하면은 안 된다는 게 이 문명 사회에서 지켜야 할 룰인데, 이제 저런 ground rule, 그 문명 사회의 룰을 어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낙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민주제도입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고향이 똑같습니다. EBS 위대한 수업에서 저를 초청해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제 강의를 EBS 위대한 수업에서 했는데, 제 커리어를 짧게 1분 영상으로 그 사람들이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공유 드리겠습니다. Photojournalism is history. Photographer needs to understand history and implications behind what's happening in front of them. As part of my legacy as a photojournalist living in the first part of the 21st century, I would like to leave for the record for future generations. My name is Hyungwon Kang. 제가 영어로 강의했는데 저보다도 더 좋은 목소리로 한국말로 더빙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공화당 전당대회 때 취재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셨습니다. 재당선. 만 78세로 미국 역사적으로 가장 나이 많이 먹은 당선자가 됐습니다. 저분이 귀에다가 자기 총 맞았다고 이렇게 붙이고 왔는데 총 안 맞았습니다. 총알이 발사됐을 때 총알이 유리로 만들어진 텔레프롬프터를 깨면서 그 유리 조각이 귀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며칠 있다가 이걸 뗐는데 살점이 하나도 안 떨어져 나갔어요. 그냥 붙었어요. 그래서 총 맞았다는 것은 정확한 보도가 아니고 총기 사고는 있었는데 거기에서 부상당하신 겁니다. 근데 저분은 Master of Self-Promotion,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는데 귀재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후원금을 걷고 지지자들을 모으셨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광대가 정치인으로 성공하신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Korean American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에서 자랐는데, Korean American 정체성이라면은 무엇입니까? 머리는 미국, 심장은 한국, 그렇게 사는 게 Korean American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미국 태생 제 둘째 아들 성진이 루이인데, 루이가 하루는 유치원 갔다가 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Dad, am I black or white?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우리가 살던 동네가 북버지니아, 노던 버지니아인데 거기는 흑인들이 많이 안 살거든요. 특히 루이 학교에는 흑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흑인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와서 저한테 5살 때 그걸 물어봐서 제가 You're Korean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그때가 2002년이었는데 2002년 월드컵 사커가 있었죠, 한국에서. 코리아 재팬 사커.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걸 켜고 TV를 켜고 한국 선수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고 Dad, Koreans are really good in soccer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감명을 받은 거예요. 한국 청년들이 축구를 잘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Can I play soccer, Dad?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Of course 해가지고 이제 유년 애들 축구팀에 넣어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엄청 잘하는 거예요, 또.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가 위닝 골을 집어넣고 자기 팀은 셀러브레이트 하고 상대방 코치는 고개 떨구고 애들은 졌다고 환호하고 주심은 시간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고요. 스토리가 있는 사진 저게 포토 저널리즘입니다. 그래서 루이가 축구를 6살 때부터 저렇게 잘 해가지고 이때는 아마 8살인가 9살 때인데 축구하다가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는데 상대방 선수 이거 치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버블 랩이라고 비닐에 바람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걸로 싸면은 뛸 수 있다고 이 코치가 레퍼리가 얘기해가지고 그거 손에다 감고 그날 뛰었는데 보십시오. 이제 스코링 하는 거 보십시오. 오른발잡인데 왼발로 이제 스코어를 합니다. 11번 달고 뛰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자, 여기서 볼이 왔을 때 집어넣죠. 봤죠? 슬로우 모션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 자랑하는 사람은 반푼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반푼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이가 어려서부터 축구를 잘해가지고 덩치는 뭐 크지 않는데 활약을 잘했어요. 근데 12살쯤 되니까 코치가 스페니쉬 팀에서 있는 이니에스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제 키가 크고 빨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풋 스킬로 볼을 골키퍼한테서부터 뺏어가지고 왼발로 슈팅을 이제 하는 장면인데요. 골키퍼가 넘어졌죠. 그리고 상대방 수비 오기 전에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한국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 임프레션이 루이를 축구 선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4살 되기 전에 이제 베컴도 만나보고 유년팀의 프로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4살 때는 저렇게 DC 유나이티드 팀에서 뛰었고 또 캐나다 가서는 토론토 FC 팀에서 뛰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일할 때.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아킬리스 부상을 입고 아킬리스 부상 입고 좀 쉬더니 이번에는 이제 프로팀에서 나와가지고 학교 대표팀 들어가서 고등학교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고등학교 챔피언십을 따왔고 또 대학교 가서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클럽 사커를 들어가서 코-캡틴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동안 아이빌리그 챔피언십 따왔어요. 그래서 축구를 아직도 즐기는데 지금은 이제 의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모여서 매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게 코리안 프레이드라고 LA에서 있습니다. 저렇게 매년. 거기는 이제 한국말 못하는 미국 태생 아이들도 자기들이 코리안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I'm Korean 하고 저렇게 프레이드 하고요. 그런데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보는 한국 사람에 대한 편견, 거기에서는 이 화면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첫째, 언어 장벽과 문화 장벽을 못 넘은 이민 1세대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동양인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영화로 저렇게 표현됐을 때는 임팩트가 엄청 안 좋을 수 Gave 있죠. you 50 보십시오. cents, you give me 50 cents change. No way. Yes, way. Drink, 85 cents. You pay, I'll go. What's a phi? I don't understand a phi. There's a V in the word. It's five. They don't got V's in China. Not Chinese.
I'm Korean. Whatever. You come to my country, you take my money, you don't even have the grace to learn how to speak my language. five라는 발음을 못한다고 야단하죠 지금? You're Korean. You have any idea how much money my country has given your country? How much? I don't know. It's gotta 미국이 be a lot. 한국에 원조 많이 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You go now. No trouble. I stay. 마이클 더글라스 같은 배우가 저걸 했으니 얼마나 인맥을 꺾였어요. What do you do? 미국 영화에서는 동양 남자는 약하고 비굴하고 그렇게 보여주는데 What? Take your hands away from your cannons. Stop it. 저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동양 남성의 이미지는 결코 좋은 것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2년에 흑백 백인들한테 두들겨 맞은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 사건이 있었죠. LA에서. 그 법원 판결이 유죄 판결이 안 나오다 보니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그 뉴스에 있어서 제가 하는 포로 저널리즘은 저렇게 dominant element, 그러니까 압도하는 정보로 뉴스를 우리가 기록하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적인 게 아니라 저렇게 폭동 첫날 저녁에 제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저 사진이 미국에서는 이제 AP 통신이 비영리 단체로 미국의 2,700개 그 당시에 신문사들이 회원이 돼가지고 LA 타임스에서 좋은 질의 사진을 저희가 이제 촬영해서 올리면은 전국에 있는 신문이 동시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TV도 그걸 화면에 비춰주고 또 전 세계에 한 6,400개 언론사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제가 LA 타임스에서 일했지만 사실 전 세계 언론에 저게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렇게 해서 뉴스위크에서 이렇게 3페이지로 펼쳐가지고 발행을 했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LA 타임스에서 일면 사진으로 LA 폭동을 상징하는 사진이 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형원 강이라고 한국말 이름이 있죠. 제가 미국에 가서 이름을 바꿀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정치학 공부하면서 보니까 서양 이름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세계사와 정치학 책에서 동양 이름은 별로 안 나오고 한국 이름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는 것을 여기서 고치려면 이 사람들이 자주 봐야지 되겠다 해서 신문에 항상 제 이름이 대학교 신문에도 바이라인이 나오니까 제가 한국 이름들을 익숙하게 해야겠다 해서 한국 이름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LA 타임스 가니까 그 편집 기자들이 형원 강 맨날 이거 타입하는 거 힘든데 짧은 이름 없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형원은 그대로 쓰지만 부를 때는 그냥 형이라고 부르라. 네. 제가 그렇게 해서 사내에서는 저를 형이라고 다들 불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LA 타임스에서 LA 폭동 둘째 날 취재로 저희가 이제 퓰리처 상을 받았는데 그때가 1993년. 저는 몰랐는데 이제 한국 사람으로는 제가 최초로 퓰리처 상을 받은 팀이 됐고요. 그때 폭동 이튿날 제가 기록한 사진입니다. 미국 화면에 지금까지 비굴하고 연약한 모습으로만 나왔던 동양 남성을 총 들고 재산과 목숨을 지키고 있는 용감한 모습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모습으로 제가 보도를 한 거예요. 저게 나가고 나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난 30년 동안 나온 미국 영화에서는 동양 남성이 주연도 나오고 근육질, 총 들고 멋진 모습으로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루이 같은 애들이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화면에서
비굴 하고 연약한 모습의 동양 남성만 보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사진입니다. 저게. 같은 날 저녁에 이재성 열사,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 3명하고 같이 넷이서 차 타고 한인 가게 도와주러 보호하러 나가다가 총상으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첫 번째로 도착해서 저널리즘에서는 저것을 이제 특종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 사진이 TV 화면에 비춰지면서 그날 오후 5시에 라드니 킹 그 흑인 운전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청년이 죽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 Can we all get along? 우리 전부 다 어우러져서 살자. 그렇게 호소를 하면서 그날 저녁으로 폭동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폭동을 멈춘 사진인데 제가 라드니 킹 무덤에 가봤더니 Can we all get along? 이라고 써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게 LA 폭동에서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같이 상생하자는 그 famous 유명한 문구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성 열사 장례식도 제가 물론 취재했고 그때도 형원 강의라고 바이라인 이렇게 나갔고요. 그 당시에 주말이면은 130만 부 그렇게 신문이 발행됐습니다. 엄청난 신문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신문 종이를 제일 많이 쓰는 신문사가 LA 타임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편집국 직원이 1000명이 넘었으니까요. 거기서 한국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LA 타임스 같은 그런 큰 신문도 한국 문화나 한국 사람 관련된 뉴스를 제대로 보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 문화하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딴 데 가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해가지고 LA 타임스에서 있다가 87년도 민주화운동 취재를 제가 나온 겁니다. 그 전에 그 후에 한참 후에 제가 이제 LA 타임스 일면 사진부장으로 승진해가지고 편집회의를 매일매일 참여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저보다도 훨씬 경력이 높은 선배 부장들하고 뉴스를 날마다 정의하는 것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제가 배운 게 바로 이겁니다. Tell me something new. 나한테 새로운 걸 얘기해줘. 그게 신문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또 뉴스의 기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자로서 뉴스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그 가치 있는 뉴스가 되는 거고 새로운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뉴스로 나왔지 한 것은 여러분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숨은 의도가 있고 왜 언론사가 이 메시지를 푸시하고 있지 그것을 읽는 게 독자들의 책임입니다. LA 타임스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AP통신에서 자기네들이 지국 중에서 제일 큰 지국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지구 사진부 책임자로 저를 데려갔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때인데 저 때는 백악관 크리스마스 파티에는요 산타클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물어봐요.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귓속말로 다 원하는 거 얘기했는데 다 그게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믿는 사람한테만 있는 존재입니다. 그 백악관 취재를 제가 이제 제 스타프 시켜가지고 1998년 1년 내내 했는데 이 클린턴 루인스키 스캔들 뉴스 주인공들을 저희가 집요하게 열심히 취재한 걸로 제가 1999년에 두 번째 퓰리처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인으로서 워싱턴에 있는 포토 저널리스트 중에서는 한두 명밖에 안 되는 동양인이었어요. 그런데 제 명성이 꽤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백악관에 있는 친구들도 저한테 같이 와서 일하자고 했고, 또 그 사이에 또 로이터는 AP보다 돈을 더 많이 줍니다. 사설 회사이기 때문에. AP는 비영리 단체고. 그래서 로이터에서도 계속 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백악관 갔다가 이제 로이터로 제가 옮겼죠. 그래서 마지막 19년은 로이터에서 제가 커리어를 마쳤는데, 워싱턴 DC 가면 여러분 대한제국공사관이라고 있습니다. 1889년도에 고종이 일본도 제국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제국한다 해가지고 대한제국으로 조선을 개명해가지고 워싱턴 DC에 공사를 보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사를. 그래서 공사관, 요즘으로 말하면 대사관을 저렇게 해놓고 세계 정세를 공사한테 배워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89년부터 1905년까지 16년 동안 우리 대표가 워싱턴에서 세계 정보를 수집해 왔습니다. 근데 1905년에 왜 끝났겠어요? 그 배후에 미국이 있습니다. 1905년에 타프트라고 그 당시 미 국방부 장관하고 카츠라라고 일본 수상하고 한국하고 필리핀을 서로 나눠먹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1905년에 느닷없이 우리가 외교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20세기의 한국의 역사적인 트라우마 배후에는 미국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미국 강연 가가지고 미국 아리언스 관객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1882년에 국교 수교해가지고 88년부터 1905년까지 우리 공사가 와 있었는데 1905년에 외교권 뺏어갔고 1910년에는 나라도 뺏겼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때 이범진 공사라고 주미 공사가 아들 이휘종을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휘종이 미국에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헤이그 특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러시아 공사로 가서 있을 때 1910년 나라를 뺏기니까 아버지는 돌아오면 일본 놈들한테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오고 거기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휘종군은 또 러시아에 남아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전쟁 도중에 죽었고 아주 비극적인 패밀리인데 미국에 가니까 반갑게도 그의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 1945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한국을 38선 갈랐죠. 그 다음에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주 섬이 전라도였습니다. 46년까지. 근데 46년에 미 군정이 경찰들을 좀 많이 제주도로 보내야지만 제주 섬을 관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도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주가 사실 전라도 문화권인데 46년부터는 저렇게 갈라졌고 48년부터 그 4.3 사건이 생겼죠. 그 나름대로 경찰 병력들 서북 청년단들이 다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53년에 한국 대신해서 미국이 정전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상황처럼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든지 멈춰야 됐으니까 정전 사인해서 우리 대신 사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980년 군부대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미국인에서 몰랐겠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일어나게끔 배후에 있었던 것이 미국이었다라고 제가 미국 관객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가 쓴 책이 바로 이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분의 책에서 소년이 온다. 이것은 80년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4.3 사건하고 4.3 사건 가가지고 우리 동족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군인들을 5,000명 넘게 학살한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여순 사건이 바로 그 배후에 있는 거죠. 여러분 벌교에 가면은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운영하는 여관이 있습니다. 그 여관에서 바로 이 여순 사건 군인들을 진압하던 진압군들이 잠을 잤던 여관입니다. 여러분 벌교에 가시면 언제 거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94년 95년 통학 농민운동 때 우리 전라도에서 전봉준 장군이 나왔고, 전봉준 장군은 제가 태어난 집에서 500m 떨어진 데서 태어났습니다. 한 동네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 전에 훨씬 고려 시대 때 고려 왕이 그 몽고하고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니까 몽고가 요구한 게 뭐였어요? 삼별초,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그러니까 이 고려 때는 사설 군인들이 있었는데 좌별초가 있고 우별초가 있었는데, 또 몽고 전쟁에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군인들을 갖다가 신의군이라고 불렀는데, 그 세 부류의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삼별초라고 했거든요. 그 삼별초를 해체하라고 하니까 몽고가 조건이, 그래서 그것을 반대해서 진도까지 도망왔죠. 그 진도 와서 거기다가 왕궁을 세우고 싸우다가 이제 제주로 도망갔다가 제주에서 사라졌는데, 학자들은 그분들이 막판에는 오키나와까지 갔다고들 이제 믿고 있고요. 다 이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80년도 민주화 운동 때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이 김대중 씨입니다. 이분이 이 사형 선고를 받자 미국에서 광주 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그때 전두환 독재자를 한국 지도자로 인정할 테니까 미국으로 망령 보내라 해가지고 김대중 씨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83년도에 LA에 오신 거예요.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LA에 오셔가지고 두 분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학생 기자로. 그래서 저걸 제가 특종을 해가지고 그 인연으로 제가 김대중 망명자를 갖다 그때 대학생 때 만나고, 나중에 대통령으로 퇴임하시고 워싱턴 마지막 2007년도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그때는 로이터 기자로 취재해드렸습니다. 87년도 제가 한국 서울민주화운동 취재에 나왔을 때 모습입니다. 대학교 바로 졸업하고, 그때 보십시오. 한국말 못하는 저희 선배 기자들 샘 제이미슨, 닉 윌리엄스, 마크 파인맨, 이 친구들하고 같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저만 한국말 하는 거죠. 저만 한국 신문 읽어서 이 친구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얘기하고, 또 제가 촬영한 사진 가지고 어디에 무슨 데모가 있었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도를 했어요. 왜냐? 88 올림픽 바로 전이었거든. 미국에서 궁금했던 거, 이 군부 독재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그때 연세대 앞에서 취재한 사진입니다. 서울역 앞이고, 연세대 앞, 명동성당 앞, 명동. 근데 이건 좀 심했던 것 같아. 남자의 소중한 부분을 붙잡고 끌고 갔습니다. 저 무지막지한 분들이 바로 백골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백골단이 막 이렇게 붙잡고 갔습니다. 기자들도 이렇게 막 목 조이고 그랬어요. 백골단이 길거리에서 아주 무서웠습니다. 명동 성당 입구.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잡아가게 했기 때문에 다들 저기에서 피신하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저렇게 잡아갔고요. 그때 저는 미국에서 2년으로 가택연금 하고 계시는, 가택연금 하실 때는 이렇게 날짜에다가 화살표를 그으셨거든요. 김대중 씨를 그때 제가 동교동 찾아가서 취재를 했고요. 이분이 밤에 찾아온 지지자들한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한열이가 이제 서울에서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길거리에서 저렇게 서울에서 노제 지내고, 여기는 광주입니다. 아마 이쪽에 금남로 앞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여기 내려와서 이한열 열사 마지막 가는 길을 취재했고, 그 광주에 이 빈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는데, 이 두 여성은 그때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가족을 사망하셨다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저렇게 제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망월동 밤 10시에 저 하관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아침에 출발한 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마지막 하관식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여기도 형원 강의라고 있죠. 실시간으로 한국의 7월 10일 날 미국은 LA가 여기서부터 그 당시에 13시간 14시간 후였으니까 실시간으로 해서 같은 날짜로 신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가봤더니 그 자리에 아직도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1987년 대한민국 개헌, 민주화 개헌을 하는데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어머니 배은심 여사 작년에 타계하셨습니다. 서울에서 그때 100일 탈상할 때도 문익환 목사님이랑 김대중 야당 지도자 참석하셨고, 그 후에 김대중 야당 지도자가 처음으로 망월동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자, 그 자리에 그날 혹시 광주역 앞에 계셨던 분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던지 김대중 야당 지도자 자동차가 앞에 범퍼 뒤에 범퍼 빼놓고는 다 찌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크러쉬 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망월동에 가시자마자 저렇게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날 실시간으로 제가 미국으로 전송을 해서 그날 발행 부수가 112만 7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시고 북하고 햇볕 정책을 하셔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죠. 지금까지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의 노벨상은 100% 전라도에서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 망명하시다가 한국으로 정치 복귀하시고 대통령 출마하시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기에는 그 배후에는 미국에서 헌신한 많은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다 민주화에다가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 본인이 사는 집 하나 빼놓고는 다 주셨다. 저희 어머니한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마지막 미국 방문하셨을 때 두 분 담소하시는 거고, 저희 아들 3명인데 이 녀석들 어렸을 때 동교동 방문하면은 저렇게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미국 오셨을 때도 애들 만나주셨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추천한 박지원 씨가 제일 먼저 조화 보내오셨습니다. 2년 전 2022년 1월 달에 저희 아버님께서 타계하셨는데, 그 둘째 아들 홍업 씨도 바로 찍고 조화 보내오셨고, 홍거리 막내 저하고 동갑입니다. 이 친구도 꽃 보내오셨고, 그렇게 저희 아버님은 LA에서 이제 영원히 안착하셨고, 제가 1989년에
한국 민주화 운동에서 올림픽까지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이 민주화의 현장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때 출판 전시회 때 김대중 야당 지도자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글씨 써주셨습니다. 이게 1989년 7월 11일 오셔갖고 그때 평화민주당이었죠. 평민당. 근데 그때 또 같이는 안 오시고 따로 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분을 또 어떤 인연으로 제가 미국에서 김대중 야당 망명자를 취재했다는 걸 알고 저한테 카터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동행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카터 대통령이 김영삼 씨 만나자마자 Hi, how are you? Hi, how are you? How is Mr. 김대중 doing? 그랬습니다. 첫 마디가.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냐에 따라서 서로를 사이즈합니다. 평가. 근데 김대중 씨는 누구를 만나도 사람들한테 감명 있는 뭐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먼저 저분 안부부터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한마디를 나누어도 뭐가 남는 대화가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씨는 제가 봤어도 영어 잘 못하셨는데 미국 사람들이 말 잘 알아들었어요. 키워드를 잘 쓰셨어. 근데 맨 마지막 미국 워싱턴 방문하셨을 때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분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한국학 관련 학자들 다 모아놓고 얘기 1시간, 2시간 하고 나서 맨 마지막 말씀이 지가 젖먹던 힘을 내서 여러분한테 대답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통역이 젖먹던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맥락적인 통역을 못하고 그 마지막 그 멘트가 통역이 안 되고 그 자담회가 끝났어요. 젖먹던 힘을 여러분 어떻게 통역하겠어요? 젖먹던 힘. 그래서 미국 맥락으로는 젖먹던 힘은 있는 것을 다 쏟아붓는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앞에 테이블을 놓고 앉아서 얘기했으니까 I left everything on the table for you today. 그렇게 했으면 됐죠. 그럼 내가 테이블에다 모든 걸 다 쏟아놨다. 오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한국에서 오신 통역관이 그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입이 간질간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터 대통령도 그때 85년에 만나 뵙고 레이간 대통령은 대학교 기자 때 취재해봤고, 근데 레이간 대통령은 여러분 머리가 멋지죠? 바람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머리는. 바람 불면 여기는 떨립니다. 밑에는. 여기는 안 떨리고. 이 낸시 레이간 여사는 점성술의 대가입니다. 그래가지고 레이간 대통령의 일정이 이 점성하는 사람한테 애드바이스 받아가지고 날짜를 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이간 대통령 임기 마지막 2년 동안에는 우리 기자들도 전혀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렸어요. 낸시 레이간 여사가. 또 낸시 레이간 여사는 기자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백악관 앞에 잔디밭에 우리 기자들 맘대로 가서 앉아서 담배도 피우고 샌드위치도 먹고, 미국에서는 술을 못 마시니까 술은 못 마셨는데 아무튼 편하게 쓰던 공간을 낸시 레이간이 울타리 이렇게 쳐가지고 기자들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자실만 가고 이렇게 했지 그 앞에 잔디밭은 우리가 못 앉게 했어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고약한 여성이에요. 아무튼.
전직 대통령들도 제가 취재해봤는데 카터 대통령, 포드 대통령 부부, 클린턴 부부, 이제 바버라 부시하고 H.W. 부시. 여기는 레이디 버 존슨이라고,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당하고 63년 11월 22일 암살 당하고 대통령이 되신 분의 와이프예요. 근데 저 와이프가 미국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폐차장이나 그런 것들 없애고 꽃 많이 심고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의회로부터 큰 메달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존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 임기 끝내고 재선 당선됐을 때 대통령으로서 성경책에다 손 얹고 선서하는 것, 그것을 최초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은 모든 대통령들이, 트럼프 대통령 같이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성경책에다 손 얹고 선서합니다. 클린턴 부부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정치 패밀리고요. 와이프가 상원 의원이 됐다는 것은, 미국에서 상원 의원이면 각 주마다 50개의 나라가 각 주잖아요. 50개 나라에 각 나라의 2명의 대표가 6년 임기로 오기 때문에 귀족입니다. 그게 미국에서. 그래서 상원 의원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성공이고요.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나와서 트럼프보다 더 많은 표 받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으실 분이고, 부시 대통령은 제가 백악관 근무할 때 좀 더 친해졌고,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쿨한 사나이인데 이분은 이제 말을 아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임기 8년 동안에 말 실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또 백악관에서 스캔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직원들 스캔들, 자기가 데려온 임명한 직원들이나 거기에 있는 연구 직원들 전부 다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배후에 있는 미세스 오바마, 미셸 오바마가 아주 살림을 잘 운영하셨어요. 또 그분이 백악관 텃밭에다가 잔디 좀 캐고 채소 심어가지고 거기서 수확한 거 가지고 백악관 온 손님들 음식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자기 뜰에다가 잔디 심지 않고 채소 심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그거 다시 메꿔버리고 잔디 다시 깔았습니다. 저분은 미국 말로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얼굴이 이렇게 왜 이 색깔이냐면 스프레이 텐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백인들은 있어 보이려고 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는 사람은 바닷가 가서 텐을 하는데 시간 없는 사람은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색깔 스킨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한 번만 대통령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재선 나오셨다가 다시 중간에 그만두셨는데 공개석상에서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때 연설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한 50년 했습니다. 저분이 bipartisan, 양당 합의를 잘 이루어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그 효과가 차기 정권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차기 정권에서 그대로만 가도 미국 경제가 계속 세계 경제가 좋아질 판인데, 그것을 disrupt, 뒤엎으라고 임명을 받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까지 임명한 임명직들을 보면은 기존 정책에서 많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시끄러울 겁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민주제도에서는 선거 때 2년마다 선거 있는데 이 선거 때마다 야당을 찍는 투표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년 후에 중간선거에서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가 분명히 될 거로 다들 예상하고, 그러면은 이제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동등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2년 임기에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DC에서 제가 독립기념일 날 저 사진을 촬영하려고 RFK 스테디움이라고 축구장 지붕에 올라가서 저기 떨어져 죽어도 제가 책임지겠다고 사인하고 올라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은 여러분 취미로 사진 찍는 분 많으시죠? 예.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촬영하기 전에 무슨 사진을 촬영하고 싶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서 일어났을 때 놓칠 확률이 적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 내가 뭘 촬영하고 싶다 생각을 하면 그 구도를 쫓아가면 됩니다. 워싱턴에서는 이 조지 워싱턴 마뉴멘트보다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고도 제한을 요거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 포토맥 강 건너와서 워싱턴 DC의 강남 지역의 그 노던 버지니아인데 북버지니아는 고층 건물이 올라갑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 당선자를 초청해서 오벌 오피스에서 축하하는 이 의식 전통을 바이든 대통령이 해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2000년도 선거 끝나고는 트럼프는 안 가졌습니다. 자기가 낙선됐다고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 낙선됐다고 인정 안 하는 걸 주장하면서 자기는 계속 후원금 받아냈습니다. 자기 지지자로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은 뼈속까지 상업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초대 안 해놓고 초대하니까 속도 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요걸 촬영한 친구가 덕 밀스라고 제 친구자 제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훨씬 저보다 나이 많이 먹어 보이죠? 그래서 이 머리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일 부러워하는 게 제 사진 찍는 기술보다도 제 머리를 부러워합니다. 덕 밀스라고. 포토저널리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Anticipating the next moment. 가까운 미래, 다음 순간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걸 놓치지 않는 습관. 이렇게. 이렇게 2등하고도 원통해하는 선수. 또 금방 머리를 부닥치게 생겼네 하면 머리 부닥칩니다. 이렇게. 클린턴 대통령도. 자, chances only favor those who are prepared. Chances only favor the prepared mind라고 원래 프렌치 말인데 제 말이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된 커리어에서 이제 이번에 DNC,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민주당 전당대회 취재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를 제가 기록을 했고 간신히 뭐라 그러죠? 전라도 말로 포도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몇 개 주에서 한 20만 표 차이로. 좀 안타깝죠. 최초 여성 대통령이 나올 뻔했는데 생각보다 여성에 대한 반여성 생각 정서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도 그걸 못 느꼈는데 시골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남자부터 만들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튼 안타깝게 안 됐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소개되었던 앤디 킴 하원 의원 이번에 미 연방 상원 됐습니다. 뉴저지 대표하는 엄청난 쾌거입니다. 이거 코리안 아메리칸들 인구 분포로 봤을 때 상원을 한 명 나와 생겼다는 게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 역사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 앤디가 국가에서 일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한국 관련 주제가 나왔을 때는 자기는 빠지라고 그랬대.
그 무슨 말이겠어요? 그걸 뭐 차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미국 주류 사회의 사고로는 그렇게 분간을 하는 거죠. 너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한국 문제는 객관적일 수 없으니까 빼고 우리 이거 할게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melting pot이라지만 그게 이상적인 것이 상황이라면 아직까지 이상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앤디가 이 하원 그러니까 미의회 건물에서 2020년 1월 6일 날 데모군들이 난동해가지고 어지러운 것을 청소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기자들한테 기록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힘이라는 것은 한번 이런 기록이 남기면은 저게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없는 말도 매일매일 만들어내서 자기가 뉴스의 중심이 되는 거죠. 공화당 전당대회 때입니다. 이번에 밀워키에서 있었는데 이런 문구들이 너무나도 뭐라 그러죠? 효과 있는 문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선거를 이겼는가? 이 선거에서 쓴 문구들을 보면은 간략하고 명료하고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만한 문구를 잘 썼습니다. 보십시오. 미국을 strong again, 강하게 만들자. 그다음에 뭐 다른 메시지 없죠. 그냥 자기 이름이 브랜드니까. 자기 이름.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유크레인 전쟁을 멈춘다. 아무런 것도 제안 안 하면서 그런 문구 하나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대에 나타날 때는 자기 자신을 저렇게 잘 연출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라이팅 해놓고 걸어 나오고. 저 사람은 악수할 때 손을 으스러지게 잡습니다. 막 잡아당기면서 막 잡고. 그래서 프렌치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 왔을 때는 한 번은 서로 막 잡아당기기 싸움도 했습니다. 악수하면서. 그리고 그 자기가 귀가 그 유리 조각으로 갈라져서 피 나왔을 때 별로 많이 안 아팠던 모양이에요. 일어나서 막 이러고 그랬습니다. 저것을 또 사진으로 크게 인화해가지고 저렇게 또 전당대회에서 잘 써먹고. 저는 제스처도 알아서 카메라만 앞에 있으면은 저런 게 막 나옵니다. 저 사람. 부통령을 소개하는 날 파월 타이, 빨간 게 파월 타이거든요. 주의를 끄는 타이인데 빨간 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부통령은 검소하게 나왔는데 자기가 이 사람이 주인공인 날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된 거죠. 세 번째 와이프 멜라니아는 전당대회 때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분은 영어도 잘 못하지만 아마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보였어요. 자, 미국 말에 가장 최소한의 정치가 최고로 좋은 정치라는 말이 있어요. 시대가 세월이 좋으면 사람들이 정치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정치가 사람들한테 그냥 눈에서 없어지지 않을 때, 이번에 선거 캠페인 할 때 저렇게 눈에 띄게 전략을 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집 앞에다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걸어놨는데 이 조기 투표를 하는데 떼약볕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길게 서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정치가 불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보십시오. 자기는 low prices, 가격이 내리고 카말라는 high prices. 근데 여러분 해리슨인데 왜 카말라라고 하겠어요? 해리슨은 서양 이름이잖아요. 카말라는 외국인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트럼프고 이 사람은 외국인이다.
인종차별을 갖다가 사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거 보세요. 자기는 안전, 카말라는 crime, 범죄는 자기가 더 많이 저질렀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평생 검사로 일했잖아요. 거꾸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논리적인 생각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impression,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저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보고서 그걸 기억하니까. 그래서 아주 단순한 메시지 가지고 저런 총기 규제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총기 규제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사고 나서 죽어도. 그러니까 별로 책임감 있는 말은 아닌데 표를 잃지 않는 말은 또 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2만 명 모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7만 5천 명이 모여서 해리스의 마지막 워싱턴 DC 유세에 참석했어요. 그때는 될 것 같이 보였죠. 유색 인종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3% 안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통계학적으로는 통계가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었던 거죠. 3%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Electoral College 차이인데 표 차이는 얼마 안 났습니다. 보십시오. 2000년도에는 겨우 5천만 가지고 당선됐는데 지난 2020년은 8,100만이나 바이든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코비드-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이 엄청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덜 나왔는데 이 8,100만을 7,400밖에 못 받아냈다는 게 해리스가 그 107일 동안 석 달 조금 넘게 유세한 거의 결과죠. 너무 짧았죠, 시간이. 그래서 바이든이 역사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단 많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로 저널리즘은 이벤트에 가서 이슈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미국이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경쟁하는 대상이 항상 저는 어저께 제 자신한테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뛰는 놈 외에 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신하고의 경쟁에서 제가 이겨야 되는 거, 이것을 항상 저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 이걸 취재하면서 제 자신, 제 정체성에 대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제가 아직 기운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제대로 남겨놔야지 후세대가 한국계들이 고개 높이 쳐들고 살 수 있겠다 해서 취재하는데, 제가 파리 8월 올림픽 기간 동안에 강연 갔을 때 보니까 아이플 타워가 있는데, 아이플 타워를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아이플 타워를? 에펠타워요. 그렇죠. 에펠타워가 맞죠. 에펠탑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제시대 때 교육받은 걸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누구다라고 알아야지 창의력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루이 14세죠. 이분 동상에 뭐가 없어요? 발걸이가 없죠. 등자. 이걸 제가 물어봤더니 로마 복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는 등자가 없었대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기원전 2세기부터 등자를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 탈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이 발걸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등자를 갖다 문도 걸어 놓는데, 이게 장수에서 나온 등자인데, 이거 보세요. 발걸이가 있어야지 활도 쏘고 전쟁도 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우리가 앞서갔던 거예요, 로마 시대에. 제가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근데 고구려 무용청에 있는 이 사슴을 저는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만큼 옛날 작가들이 눈썰미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이 농악은 뭐겠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동남 지역이 제일 먹거리가 많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임금이 아끼는 신하들을 귀양 보낼 때는 전라도로 보냈거든요. 가서 굶지 말라고. 예. 근데 이 서남 지역에 먹거리가 많은 데서 셀러브레이션, 축제가 바로 농악 아니겠습니까? 예. 갯벌에는 항상 먹을 게 많고 저렇게. 근데 이 갯벌에 제가 취재한 갯벌 백로들인데 갯벌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시작해가지고 안 쉬고 12일 동안 뉴질랜드 갔다가 4월달, 5월달에 우리 갯벌로 와서 먹이 먹고 또 알래스카로 돌아가는 새가 있어요. 큰 뒷부리 도요라고 Bar-tailed Godwit이라고 이 새입니다. 예. 여러분 갯벌에 가면은 이 부리가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잘 찾아보세요. 엄청난 새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새인데 그런 갯벌들이 있는 우리 환경 서부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동남 한국에만. 여러분은 엄청나게 친환경적인 환경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돌석자의 오리지널 중국어 발음이 뭔지 아세요? 독이랍니다. 독작. 독작이 오리지널 발음이래요. 그러면은 저 한자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누가 돌멩이를 독작이라고 불러요? 전라도 사람들이죠. 예. 이 전라도 사람들이 한자 고대 한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말이죠. 먹을거리가 많았고 살기 좋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잘 나가던 곳이 전라도 지역이었다. 독도, 돌섬을 독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언어회가 역사가 들어있고 여러분 돌맨이 뭐예요? 고인돌. 근데 저는 돌맨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에 들어가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또 전 세계에 최고로 많은 고인돌이 돌맨이 한국에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청동기 시대에 전 세계에서 아마도 노동력을 제일 잘 조직했고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여기였다는 거죠. 저렇게 큰 무거운 돌은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죠. 저렇게 300톤이 넘는 고인돌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바둑판, 이거는 바둑판 고인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탁자식 고인돌이거든요. 고창에 가면은 저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것은 없잖아요. 왜 저런 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딱 하나만 있겠어요? 아마 있던 것을 누가 없앤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이걸 고창 읍성놀이 갔더니 성벽에다 감춰놨더라고. 그때 고인돌을 갖다가 이 성벽을 지으면서 각 지역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돌 가지고 와 하니까 고인돌을 해체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성벽에다가. 근데 운이 좋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성들, 대부분의 성들이 일제강점기 때 없어졌어요. 해체시켰어.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그 전에 임진왜란 때 와서 많이 당했거든. 성에서 활 쏘니까 자기네들이 접근 못하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성을 많이 해체했는데 고창에 있는 것만은 손 못댔어요. 그래서 원형이 제일 잘 남아있는 이 성이다 보니까 1453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이 고인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인돌 받침돌 같이 생겼죠, 이거? 이것도 받침돌 같이 생겼고, 그렇죠? 그러니까 캘만한 것은 다 캐다 저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저렇게 300톤짜리도 있고. 근데 고인돌을 만들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 칠석에서 하는 곶싸움놀이입니다. 농사 다 끝나고 축제하는 게 곶싸움놀이. 그래서 저 전통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오는 전통. 제가 밤에 고싸움놀이 취재하고 있는데 눈이 왔어요. 사진이 멋지게 나왔죠. 예. 여러분도 고싸움놀이 할 때 또 찾아가 보세요. 꼭 카메라 가지고. 청동거울. 전 세계에서 청동거울을 거치면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섬세한 청동거울을 만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독일 경매장에서 유통되고 타이페이 경매장에서 유통되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엄청 나간 거예요. 우리 유물들이. 이거 보세요. 청동기 시대에 저런 완성도 높은 예술품을 누가 해냈겠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우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살던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일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1300년 전에 771년도에 성덕도양 신종 18.9톤입니다. 저걸 34년 걸려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시대에 전 세계에 아무도 저런 기술이 없었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또 여기 옆에 이 한자로 이렇게 글씨를 새겨놨는데 그것을 쪼개가지고 금속 활자 만드는데 또 500년 걸렸거든요. 13세기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를 했다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땅에 살던 선조들은 시대별로 최첨단 기술을 계속 유지해오면서 온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훈민정음 세종이 만든 책에서 있는 글씨입니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겠어요? 20세기에 여러분은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읽죠? 세종이 만들 때는 초성을 2개, 3개까지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2개 넣으니까 이것은 여에서 여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할머니들이 그러죠. 여시 같은 년, 그런 여시 같은 놈 그런 말 있죠? 전라도 사투리. 예? 긴 여. 예? 그러니까 훈민정음에서는 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적을 수 있다 했는데 그런 요즘 말로 사투리에 있는 말도 다 적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외국어 발음 같은 것도. 근데 그것을 1912년에 일제강점기 때 법으로 서울말만 표준말이다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받으신 거 마지막 제 칼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언어말살 정책 피해를 112년 동안 지금 대물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꼭 서울말만 한국말이라고 일제가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배우기 쉽게. 근데 이제 제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니까 이런 순경음 비읍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V 발음입니다. 여러분 부부 할 때 두 번째 부는 부입니다. 부부. 아무도 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말에 발음은 있는 거예요. 부부. 순경음 비읍으로 부부. V 발음, V. 아버지죠? 누가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렇죠? 아버지. Five. 아까 영화에서도 five 못한다고 그 야단 맞았잖아요. Five 하면은 이 순경음 비읍으로 V가 나오고, five는 순경음 피읍, F 발음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five라고 하면은 이 영어가 아니거든요. 영어가 아닙니다. five는. five는 한 음절이잖아요. one single syllable. five. 근데 여기서는 파이브 하면 세 음절이 되기 때문에 저건 영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순경음 글씨 4개하고 반설경음 리을, 굴리는 R, 로베르토, garage, 굴리는 R 발음. 이게 우리 훈민정음에 다 있는데 1912년 이후로 아무도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거 환불 받으셔야 돼. 불충분하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t-shirts 저렇게 하면 발음이 정확하죠? 반시옷으로 t-shirts. 티셔츠가 아니고 t-shirts.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에서 한글날 한글 run
RUN, run을 갖다가 한다고 그래서 제가 반설경음 리을 가지고 글씨를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정확한 발음 글씨로 한글 run. 내년에 한글날 세종시에 가서 저거 뛰시면은 여러분 저는 티셔츠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디자인한 타이포그래피 갖고 영원무역 노스페이스에서 만든 티셔츠입니다. 예. 이 어린아이가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리겠죠? 훈민정음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음 기호 안 배우고 정확한 발음을 표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무역 노스페이스에서 제가 준 원고 가지고 이렇게 티셔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써진 것만 입어야지 있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강연 갔을 때 선물로 갖다 줬던 티셔츠를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방들을. 자, 여러분, 키 테이크어웨이. 우리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끊임없이 이어온 역사를 가진 최초 문명이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은 전 세계의 고인돌의 수도이다. 수만 개의 고인돌이 있는 한국은. 그다음에 한국은 청동기 거울부터 가장 완성도가 높은 청동기 거울, 또 가장 큰 동종, 그다음에 금속 활자, 최초로 쓴 등자, 이런 역사적으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각궁이라는 활, 한국은 항상 최첨단 기술과 혁신의 앞에서 왔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국에서 취재한 것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진도 북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 전라도 사람들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풍유를 아는 사람들이죠. 볼만하죠? 세계 어느 무대에 나가도 부족함이 없는 공연입니다. 여러분 좋은 굿 봤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까 화면에 띄워드렸던 강영원 기자님의 책 일부 내용을 머릿말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진으로 보는 우리 문화유산의 머릿말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문명들을 이야기하자면 단연코 한국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수년간 취재하며 내린 결론이다. 나는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시대의 한국에서 태어났다. 1970년 중반 우리 가족은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다.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주류 언론사에서 기자와 편집인으로 33년을 활동하면서 잊지 못할 영광의 순간도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순간들 또한 많았다. 특히 어색한 영어로 어설프게 표현된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때가 몹시 안타까웠다. 왜곡된 정보나 불충분한 설명을 접한 이민 세대들이 자칫 한국의 정체성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아찔한 생각까지 들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며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 변화와 발전을 지켜보면서 우리 역사와 문화의 참 모습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절실해졌다. 사진은 서로 상용하는 문자가 달라도 소통할 수 있는 만국 언어다. 무엇보다 사진에는 소중한 시간을 영원히 멈추는 힘이 있다. 이렇게 강영원 기자님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소중한 사람들과 기억을 많이 남기시고 또 행복한 마음이 피어오르는 사진들을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설문조사 참여해주고 계시지만 마지막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인문 강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알차고 새로운 인문 강좌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